네,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준수한 토크 시간입니다. 자, 귀하디 귀한 우리 이준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출장도 다녀오셨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셨을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방송에 지분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루라도 잊지 않고 강펀치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지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엎드려 절받기 있지만 아닙니다. 네, 감사드려요. 자, 현안 중에서 관세 협상 현안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자, 참. 출장 다녀오셨죠? 예, 알겠습니다. 출장 성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멕시코랑 과테말라의 의원 외교로 갔다 온 거고 주호영 국제 부의장 모시고 이제 갔다 왔는데 뭐 당연히 멕시코는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많은 한국 방문객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그래서 또 안전 문제 이런 것도 논의했고 멕시코 시티 말고 몬테레이 거기 가보면은 한국 가전업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관세 관련해가지고 그게 미국에 수출하려고 거기 만들어 놓은 공장들인데 트럼프 정부 이후에 그런 좀 관세 문제들이나 이런 게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인 논의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러 갔고요. 과테말라도 이제 저희가 사실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의원들이 외교적 방문을 한 건데 저 가봤죠, 과테말라. 근데 이번에 저희 과테말라 있을 때 제가 또 난감한 상황을 겪은 게 그 과테말라에서 아직 치안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과테말라에 있는 깽단이 근데 이 깽단이 무슨 뭐 동네 몇 명 몰려다니는 조폭 이런 게 아니라요. 무장입니다. 4만 명 규모의 이런 그러니까 무장 조직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깽단과 그 공권력의 충돌이 있어가지고 뭐 감옥을 파옥하고 막 이렇게 막 인질 잡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 계엄까지는 아니지만은 국가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상황이 저희 가 있는 동안에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2006년에 가봤습니다. 과테말라에. 그때 IOC 총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서 그 IOC 총회에서 그 개최지 결정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소치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과테말라 IOC 총회하러 갔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그 근처에 한국의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호도리 식당이라고 호도리 식당이라고 있었는데 요즘은 한국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중남미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중남미 음식 중에서 멕시코 이런 데 가면 또 고추 많이 쓰고 화끈한 향신료를 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또 그분들이 드시는 걸 보면은 이 옥수수 전병 같은 또띠아 이거에 그냥 고기 싸먹기 이런 거라 가지고 약간 맛이 밋밋한 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음식이 가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요. 가면 또 루이보스티를 꼭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말고도 뭐 가니까 과테말라 커피도 유명하고 커피 유명하고 그래서 한국에 상당한 양의 커피도 수출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갔던 곳을 다녀오셨네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국 시간으로 7시죠. SNS에 글을 딱 올리면서 순간 우리나라 정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 관세, 상호 관세, 풀목 관세를 25%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자, 어제 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전혀 이 사안에 대해서 낌새도 못 챘고 또 김민석 총리가 벤스 부통령을 만나고 와서 뭐 한라인을 뭐 개설했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 외교에 있어가지고 A를 얘기할 때는 사실 B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국이 외교하면서 몇십 년 동안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건 그게 뭐 일견 중국의 인권 문제에 관심 있어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목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인권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되게 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래서 제가 어제 7시에 오전에 발표한 다음에 마침 제가 아침 라디오 방송이 있어가지고 봤습니다. 진행자가 이제 물어보길래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쿠팡과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쿠팡.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듣고 사람들이 의아했죠. 아니 쿠팡 얘기는 쿠자도 안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어제 공화당의 그 법사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이제 트위터 계정에다 올렸죠.
이게 사실 쿠팡을 니네가 잘못 건드면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제가 미국에 출장 갈 때마다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예전에 비해 가지고 쿠팡 로비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쿠팡 로비스트 워싱턴에.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대관이라고 하는 그 업무 담당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보이지만은 쿠팡이 미국에서 공화당 정관계 인사들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고 실제 쿠팡의 주주 중에 명단 중에 보면은 공화당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외교를 그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벤스 부통령이 아예 얘기를 했네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네. 요게 기사가 났는데 소식통에 따르면 자, 벤스가 김민석 총리에게 네. 미국 측은 쿠팡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에서 의미 있는 완화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이렇게 지금 외신이 보도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항상 보면서 쿠팡 청문회 하면서 제가 참 아쉬움을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선 미국의 청문회였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국처럼 뭐 20명이 7분씩 돌아가면서 7분 안에 짜내고 그 다음 바퀴에 또 짜내고 이런 식의 청문회를 하지 않았을 거고요. 소위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밀도 있게 파고들었을 것이고 시간도 충분히 책정해가지고 당신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해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을 텐데 흔히 말하는 지금 우리 국회에서 있었던 청문회는 형식상으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하지만은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저 뭐 하는 건가 싶을 거예요. 뭐 질문하고 답도 안 듣고 됐어요 이러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그때 저는 이제 영어 듣고 말하는 게 되니까 제가 직접 하겠다고 했지만은 우선 거부당하고 툰차 통역과 동시 통역을 쓰도록 이제 그렇죠. 강제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어떤 제안도 했냐면요. 내가 2번 말하겠다. 내가 영어로 한 번 말하고 한국어로 한 번 말할게. 그것도 안 된대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차라리 내가 그러면 듣고 통역까지 해주겠다. 그것도 안 된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그 전문 통역사분들이 아무리 있다 해도 이 의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 그러니까 질이라는 거는 내가 이 질문할 때 다음번에 어떤 질문하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예측해서 통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단어 하나까지 선택해가지고 통역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게 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겉도는 거죠. 그냥 맥락 없이 그냥 청문회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뭐 당시에 영어를 알아듣는 의원은 이준석 의원뿐이라고 최민희 위원장이 이것저것 막더라고요.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동시 통역을 하니까 네. 동시 통역하면은 통역하는 거는 저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동시 통역을 하는데 동시 통역이라는 것 자체가 저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건데 또 민주당 계열 지지자들은 저한테 와서 저건 왜 답을 듣지도 않고도 뭐 통역 듣지도 않고도 뭐 질문을 계속 하냐느니 뭐 자기들은 방송이 이렇게 들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모로 현장감이 좀 계속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자, 요 사안에서 김민석 총리가 벤스 부통령을 만나고 와가지고 여기저기 자랑을 했었어요. 3%라는 유튜브도 나갔었고 나갔는데 약간 좀 상황이 이상해지니까 뻘쭘해졌죠.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가 방위성과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딱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잠깐 좀 볼까요? 사실은 벤스 부통령을 만나서 한라인을 구축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미관세 협상 이후에 타결된 내용을 실제로 이행이 지연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챙겨야 하는 벤스 부통령과 관계 설정을 하고. 네, 총리님이 뭐 방미 선고하고 하실 말씀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됐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자, 방미성과 있으시다고 하는데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됐죠,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라는 사람을 이제 미국의 마가 진영에서는 계속 이제 차기 대통령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에 일반적인 미국 부통령 이상의 힘이 실리는 건 맞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뭐 지금까지 한국 언론에 보도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이디 벤스가 럭브리지라는 이제 싱크탱크를 운영하면서
그걸 사실상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한국에도 록브리지 코리아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들면서 누구를 그럼 이사장으로 삼았냐 그러면은 김혜영? 민주당이 김혜영 의원을 네. 이제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록브리지 한 다음에 김혜영 의원은 잠깐 뭐 우연한 기회에 볼 기회가 있었는데 자, 신기했어요. 저는 진짜 그거. 그러니까 이 한국에 지금 보면은 그 보수 진영 지지자들 중에서 이제 약간 비하적으로 김치 막아라 부르는 분들이 태동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미국은 지금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에 맞게 행동하겠다는 주의를 보고 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 트럼프가 보수래더라. 그래서 그냥 좋아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은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예, 우리나라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트럼프가 하는데 그걸 이제 저기도 보수 진보라는 개념은 각 나라마다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유럽에 가서 보수하면 우리나라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가는데 적어도 오히려 벤스는 한국에서 본인의 싱크탱크 파트너로 김혜영 민주당 의원을 골랐다는 거예요. 전 부산 출신이죠. 네, 부산 연재에서 국회의원했던. 네. 그러니까 그런 거의 의미 하나를 파악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한국 보수는 지금 트럼프가 항공모함 몰고 뭐 윤석열을 구출해줄까 이런 거 믿고 있으니까 국제 정세에 자꾸 떨어져 가는 거예요. 예. 트럼프도 듣고 황당할 거예요. 내가 왜 항공모함을 그리고 한강에 항공모함을 어떻게 들여보내요? 근데 이게 진짜 진지하게 막 저 이제 보면은 그 카톡방에 있는데 보면은 어떤 사람 퍼나르잖아요. 이제 보면은 네. 맨날 항공모함 얘기. 한국마. 예. 그 한강에 진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허가하지 않고 있다. 아 이재명 정부가 허가하지 않고 이게 있다. 한강에 항공모함이 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예. 항공모함 보통 서해에도 진입 못합니다. 네. 수심이 안 나와가지고. 네. 예, 동해로 들어와야죠. 예. 그 병인양요, 신미양요 뭐 이런 거 때도 보면요. 그 강화도에 들어오기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물살이 빠질 때는 잘못 들어가면 네. 얹히잖아요. 얹히잖아요. 대동강에도 제네럴 셔먼호가 들어갔다가 물 빠질 때 못 빠져나와가지고 불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몇십 배 깊을 항공모함을 서해에 집어넣는 거는 이 비슷한 멍청한 얘기를 옛날 했던 사람들이 천안함 폭침 때 이스라엘 잠수함이 뭐 백령도에 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 잠수함 넣으면은 바로 그 처박힙니다. 그게. 그죠. 그 땅이 박힙니다. 대양 항해를 하는 그런 이스라엘에서까지 뭐가 와가지고 여기 하면 박히거든요. 근데 그 수준으로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천안함 음모론 같은 거를 믿던 그 진보의 괴담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수준보다도 낮게 이제 보수 진영인 사람들이 가고 있다. 일부. 한강 항공모함 소리 나오면 그 얘기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단연코 그냥 앞으로는 그냥 차단하시는 게 제일 좋다. 네. 예, 그거 믿을 정도면은. 예. 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는 뭐 협상할 마음이 있다, 뭐 이렇게 조금 입장을 다시 바꿨죠. 바꾸긴 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품목 관세를 다시 25% 올리겠다 한 이유를 쿠팡 이런 부분에서도 원인을 찾으셨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국회에서 관련 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다,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뭐 구윤철 부총리가 올해 안에는 여러 가지로 대규모 투자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외신 인터뷰도 하나의 자극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호텔 결혼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 그 사실 뭐 준다고 했더니 진짜 주는 줄 알더라.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외교나 통상 분야에서 뭐 하는 척하고 시간 끌기가 보수 진보 이런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으로 많이 썼던 방법들이에요. 근데 다 알죠. 국제적으로 한국은 원래 이런 의무에서는 잘 빠지고 싶어하고 또 이렇게 얻어내는 거는 잘 얻어내는 거 외교를 잘한 거죠 지금까지. 근데 트럼프를 상대로는 트럼프가 요것만 보고 있던 거죠. 왜냐 본인의 어떤 중간 선거나 이런 걸 위해 가지고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데 본인 확 들어와야죠. 거기서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되고 실제 뭔가를 푸시할 수 있을 만한 나라는 한국, 일본 정도 이렇기 때문에 여기의 성과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기다 넣어놓고 이제 아무 말 대잔치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2주 전에도 뭐 미국 그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통해서 디지털 규제 법안 이게 좀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고 여러 가지로 보면 시그널은 있었어요. 지금 한국이 사실 미국에 대해 가지고 서비스 지출이나 이런 것들 이제 상품이 진짜 배를 타고 수출되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미국산 상품 물리적으로 뭐 기계 같은 걸 살 거는 테슬라 차밖에 없어요. 그것도 대부분 요즘 중국 생산이고
그렇다면 이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컨텐츠 관점에서 미국에 이제 우리가 구매하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챗GPT 구독하는 사람 많아지고 넷플릭스 구독하는 사람 많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규제의 장벽이 들어서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이 계속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자, 지난번에 미국을 한번 방문하셨을 때 네. 이준석 대표 방문하셨을 때 네. 그때의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을까요? 그때도 사실 분위기가 좀 이상했죠. 네, 그때 이상해가지고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 쪽에 작년 8월이었죠. 7월 말이었는데 7월 말. 네. 그때 아메리카 퍼스트 폴리시 인스티튜트라는 그런 싱크탱크를 그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그 트럼프 1기 때 그런 국가보훈부 장관 했던 인사가 그 저희 의원들 한 10명 남짓하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 unfair persecution 예, 그러니까 부당한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같이 갔던 한국 민주당 의원들이 야 이거는 우리가 한국 가서 얘기하지 말자. 예, 그렇게 할 정도로 당황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 정가에서 엄청난 희한한 로비스트 그룹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게 맞고, 네. 예, 그게 한 갈래는 이제 그 마가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뭐.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부정선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부정선거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엄청나게 해집어놓고 다니는 것 같고 한쪽은 이제 쿠팡 로비스트 이런 사람들이 해집어놓고 다니는 것 같은데 미국 워싱턴에서의 그런 어떤 시각 자체가 계속 좀 안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사안에 특정돼서 된 사안은 아니지만 유독 대통령이 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자꾸 이 국회에서 법안 속도가 너무 느리다. 국회에서 일을 안 해서 일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시죠. 체납된 국세외 수입. 네, 어쨌든 이건 법률 입법이 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네,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참 저희가 말을 하는 게 더 무슨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저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2월 중에 추진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저런 속도로 해가지고 어느 세월이 될지 모릅니다. 자, 어제 국무회의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체납된 국세 외의 수입을 이거를 좀 빨리 좀 거둬라라는 얘기였는데 얘기를 했더니 법을 개정을 하는 게 빠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이 참 말을 이러면서 짜증을 많이 났어요 지금. 그러면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저거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른다 이 얘기인데 자꾸 좀 국회 탓을 합니다. 지금 임기 초에 이런 거대한 의석을 가지고 집권했던 대통령은 아마 YS 정도 이후에 본인이 처음일걸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 탓을 한다? 믿기지가 않는 거죠. 애초에 이상한 재료를 가지고 와서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떼쓰지 않는 한 지금은 의석수가 민주당이 다수인데 통과 안 될 리가 없는 것이고 뭐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번 지적했지만은 뭐 종합특검 이런 건 3주 만에 훌렁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뭐가 느리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하면 되는데 민주당에서도 이걸 받아들고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는데 하니까 들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국회 탓하는 거는 그냥 뭐 아무 말 대잔치 가까운 게 아닐까. 민주당이 지금 국회 탓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이 그냥 맘만 먹으면 그냥 다 통과해왔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통과시키고 해왔는데 지금 와서 예. 국회 때문에 일이 안 된다? 그럼 민주당이 얘기를 해야죠. 정청래 대표하고 한병도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건 교조주의적인 건데 내가 하는 법은 다 옳은 법이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법 만들었다가 똥볼 찬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선거제도도 자기들이 만들었다가 네. 똥볼 찼죠. 공수처도 만들었다가 정작 적용해보니까 안 되는 게 많이 나왔죠. 네네. 뭐 하나도 자기들이 뭐 해서 그렇게 속도전 해가지고 성과 본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급한 것 같다. 남 탓하는 것 같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그 국민의힘 갈등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8일 동안 단식을 하고 맞춰서 병원 입원했다. 오늘 퇴원했어요. 당무 복귀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준석 대표 직접 찾아가서 네. 예, 좀 위로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외국에 계실 때 저하고 이렇게 메시지도 주고 받았었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이 연대해서 같이 투쟁을 하기로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당정호 대표가 단식을 한 이후에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미진하다? 아니면 그 부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느낌인데 혹시 중간에 무슨 뭐 이렇게 좀 미스 신호가 있었습니까? 아니 뭐 어쨌든 뭐 단식이야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제가 출국한 상황에서 단식을 결행했으니까 뭐 제가 단식을 알았으면 출국하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뭐지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도 이제 존중해가지고 저는 조기 귀국을 해서 이제 네. 이렇게 그 위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약간 그 출구 전략이나 공조 전략으로 논의했던 게 있었어요. 출구 전략을 논의했던 게 예. 그래서 뭐냐면 우선 장 대표 측하고 예. 네. 장 대표 측에 이제 그 최측근과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그날 그 장 대표를 앰뷸런스에 태워가지고 사실 그 청와대 앞으로 가서 그 앰뷸런스 안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마이크 잡고 또 입장 발표하고 그러면은 그 청와대 안에 있는 정무수석이든 누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이제 강경하게 이제 요구사항 전달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 면담이나 이런 거 영수회담 형성 계획 그걸 요구하고 아니 뭐 이제 나쁜 놈 만드는 거죠. 이제 보면은 뭐 사람이 이렇게 단식하면서 여기 앰뷸런스 타고 왔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냐, 니네가 인간이냐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이제 작전이죠. 근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저희는 내부 준비까지 했는데 이제 그날 오후에 이제 그러니까 함께 가시는 걸로 예, 해서. 그날 오후에 그래서 그 뭐 앰뷸런스 의사 출신 의원들도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 의총을 하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뭐 앰뷸런스로 뭐 장동현 대표를 병원에 실어간 이러니까 그 앰뷸런스는 안 되고 이 앰뷸런스는 된다기 좀 애매하니까 좀 늦춰가지고 하는 식으로 갔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이제 그렇게 할까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박근혜 엔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날 하루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서로 논의가 되다가 그 앰뷸런스 청와대 앞에 가서 그가 한 부분은 일단 하루 펜딩이 됐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조율이 있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 그러니까 공조라고 하면은 엔딩에 대해서는 공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엔딩이었다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건 관계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냥 어이구 건강 챙기세요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엔딩으로 사용될 거면은 이거는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예. 네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무슨 레드카펫 깔아주려고 공조하자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박근혜 엔딩이 되면서 이거는 이상한데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왜냐하면 또 박근혜 대통령이랑 장동영 대표랑 뭐 다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치 입문을 시킨 게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근데 2017년에 탄핵을 당하셔서 감옥 가셨고 2020년에 정치 입문해서 선거 치른 장동영 대표 사이에는 어떤 접점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그러면은 이런 엔딩이 나왔지는 너무 중간에 빈 공간이 많으니까 저 입장에 당황스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쌍특검 공조는 현 상황에서는 이게 보류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아예 이게 공조가 끊어진 겁니까? 뭐 진행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그 종결된 다음에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뭘 어떻게 할지 자기들이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그 엔딩이 결국엔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에 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였으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당에서 법안을 공통 발의하고 뭐 공통 의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가능했지만은 박근혜 엔딩이었으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랑. 아, 그런 상황이 됐다. 아니 지금. 우리가 왜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끝냈다고 해서 끝내는 걸 받아줘야 되며, 네,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런 급판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공조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일단 설명을 좀 들었고 네. 일단 뭐 그래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여지는 남겨둘 수 근데 있나요? 그 특검 관련해서는 사실 민주당이 제일 웃고 있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박근혜 엔딩이 나오냐 이거를. 알겠습니다. 자,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또 가장 또 논란인 게 지금 한 달째가 넘은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관련된 겁니다. 자,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이상의 뭐 정치적 책임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장도혁 대표가 재고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풀자, 정치적으로 풀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당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보는 이 상황은 어떤 게 이게 해결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굳이 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 내부 구성원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정치하는 방식.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이어지는 방식이 뭐냐면은 그 예전에 뭐 한동훈 전 대표와 아주 가까웠던 인사들이 이제 요즘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같이 일할 때 예를 들어서 누굴 까달라는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대신 써준 적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자기 간판 걸고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누구에게 나 대신 메시지를 써달라, 나 대신 해명해달라, 나 대신 뭐 해달라 이런 거를 고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본인은 무결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계속 다칩니다. 제 지인 중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랑 아직도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 뭐 호영호재하니까 형님 이번에 뭐 한동훈 대표 징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거 뭐 다 이호선 씨가 뭐 다 거짓말했고 뭐 이렇게길래 내가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네가 하는 말 전부 다 네가 검증한 적 있느냐, 그냥 아니라는 말만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명태균, 강혜경 이런 사건 있을 때 강혜경의 가장 큰 실수가 뭔 줄 아느냐. 명태균이 말하는 게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떠들어가지고 문제된 거다. 네.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자기 사람들한테 하는 해명이 다 사실이라고 네가 확신할 수 있느냐. 예. 하나하나 제가 따져줬죠. 예.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지금 그런 친구들은 이제 혼란이 오겠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무너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자기가 월급 주고 쓰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거짓말을 많이 했다. 예. 뭐냐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한테 자 A라는 상황이 있으면 A를 그대로 알려주고 야 사실은 이래.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뭐 숨길 건 숨기고 이렇게 해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을 그냥 주고 이거대로 해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저는 이 검사의 방식인지 모르고 하나라도 인정하면 끝난다라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래가지고 명태균 사태 터졌을 때 저는 너무 잘 알잖아요. 명태균이랑 윤석열 대통령 잘 아는 거. 근데 정진석 그때 실장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것도 명태균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발리 하나만 나와도 깨질 텐데 지금 약간 그런 비슷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런데 원래 열흘 이내로 재심할 수 있다고는 재심 안 하잖아요. 그 재심 시간은 지났습니다. 네. 재심 시간 지났고 이제는 내일 최고위원회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그냥 확정을 하느냐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거는 보류하느냐 이거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치는 아주 간단한 게임 이론으로 봐서 그 게임 이론이라는 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분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징계가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 뭐 당권 정지 그러면 그래 나는 뭐 이거를 뭐 기간 동안 참고 버티겠어 이런 게 될 수 있죠. 근데 제명이 나온 상황이에요. 제명이 나왔죠. 자, 제명이면은 안에서 기다릴 게는 우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밖에서 기다릴 게는 듣기도 웃긴 게 옵션이에요. 그냥 밖에서 기다릴 게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간 거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러면은 뭔가 여기서 액션을 해야 되는 건데 액션 안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일각에서는 당내 일부의 친한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과를 했지 않냐. 사과를 했는데 왜 지도부에서는 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제명으로 계속 밀고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이 장애 집회를 또 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어떻게 보세요? 사과를 안 한다는 건요. 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한다는 거는 저같이 제가 뭐 저 처음에 윤리 징계한다 그랬을 때 뭐 성상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다음에 그 뭐 양두구육 같은 말도 안 나는 사과할 일 없다 하고 그냥 끝까지 가서 전 나중에 다 이제 경찰 수사받고 무혐의 나와가지고 클리어 된 거잖아요. 그 길로 가는 방법이 있고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진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댓글이랑은 1도 닿은 게 없으면 사과라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걸려도 진실이 드러나면은 회복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액션은 뭐냐면 저는 사과했다고 하는데 형식이 사과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했으면은 허위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과를 했으면은 허위인데 왜 사과를 해요? 일부가 허위라는 거죠. 본인이 가족들이 쓴 것은 맞는데 그거는 그냥 수준이 그냥 그냥 사설 이런 수준이고 다른 정말 문제제는 아주 그냥 심한 용어들은 본인들이나 본인 가족이 쓰지 않았다. 그럼 사과를 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가족을 대리 사과한다는 느낌의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과를 하는 것과 이건 완전 다른 그 서로 배치된 행동인데 이걸 같이 하고 사과의 형식마저도 제가 통석의 염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뭐 일본 천황이 가끔 하는 네. 일본 정치 가끔 하는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니네가 불편하다니까 약간 유감스럽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놓고 지금 이제 사과했으니까 퉁치자 이거는 이상한 거죠 이제 보면은. 일단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지금 사실상 제명 처분이죠. 탈당 권유를 받았으니까. 자, 근데 이분도 지금 어떻게 정당에 대해서 얘기를 당 대표에 대한 비판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제명이나 이런 징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준석 대표 예전에 징계받을 때 김종혁 당시 비대위원이 그분이 이제 가처분 뭐 이런 거 가처분 대리인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또 그때는 호기롭게 멋있는 소리 많이 했죠. 또 뭐 어떻게 당 대표가 이런 그 당에 대해 가지고 가처분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거는 근데 본인은 가처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추해지는 모습이고 지금 저렇게 하면은 당연히 가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친한게 가장 웃긴 점이 그거예요. 이준석은 징계하는 게 마땅했고 우리는 부당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고 살아라 이런 거죠. 그냥 보면은 그냥 별로 평가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뭐 그러고 살아라 그냥 매번 말 바뀌면서 그러고 살아라. 저한테 물어보면요, 제 징계는 뭐 당연히 결과적으로도 부당했고 그 당시 절차적으로 부당했고 한동훈도 지금 뭐 징계가 과하다 볼 수는 있죠. 근데 그건 전익할 수 있는 말이고 지금 친한계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박약하고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은 이미 형사적으로도 다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미 김용태 그 당시 비대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 다 징계는 잘못했다 얘기한 사안인데 이준석 징계는 적절했고 우리는 부당한 피해자다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자신들의 협상력과 자신들의 논리력 자체를 떨어뜨리면서 계속 이걸 끌고 나가겠다는 건데 제가 항상 얘기하면 나 60대에서 그런 거 안 바뀌어요. 친한계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보면 이준석 대표 징계해야 된다고 난리 쳤던 분들이 꽤 있어요. 난리 쳤던 게 전위대였죠. 전위대였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전부 다 뭐 거의 나이 60대 분들 많은데 완고해요. 그러면은 그 지금부터 내 생각을 교정해가지고 어떻게 잘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내 그냥 하던 대로 살고 말지 이렇게 하시는 건데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냥. 아니 최근 방송에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조국 스타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게 저도 좀 그런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이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옛날에 이제 뭐 청담동 술자리 이런 거 나왔을 때 했던 반응이라면은 고소하고 치우면 되잖아요. 그냥 고소하고 치우면 나중에 한 1년 뒤에 결과 나오고 그러면 그때 그냥 내가 맞지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 2호선 그 당검사 위원장이나 요금 다 가지려놓고 친한계에서 고소도 했어요. 했는데 이 사실에서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일부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보면 누가 모릅니까?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조국이 그때 했던 것처럼 뭐 군중 동원을 해가지고 어디다 옛날에 조국 사태 때 보면은 서초동에다가 막 검찰청에다가 막 레이저 쏘고 그랬잖아요. 네네 기억나요. 지금 보면 뭐 토크 콘서트 하다 그러고 또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법률가 출신이 법률적으로 본인을 방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덩어리 징계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조국한테 배웠지. 대한민국 그렇게 하는 사람 조국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유사 이래로 자기의 개인적인 결함에서 이렇게 대처한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누구요? 조국과 한동훈 지금. 두 분은 아주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둘 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 둘 다 대학교 과도 같네. 그럼 과도 같군요. 예. 네. 알겠어요. 자,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 지금 행보를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사과를 SNS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방송한 이후에 처음으로 나오는 건데 14일에 제명 공고 이후에 첫 공개 행보인데, 자, 김영삼 YS 대통령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이준석 대표도 여기 참석하는 걸로 돼서 가지고 두 분이 만나는 걸라고 이제 뉴스에 좀 많이 났어요. 둘 만나시나요? 아니요, 저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뭐 안 가요? 제가 오늘 사실 이거 시간이 지금 앞에 저희 동탄 지역 민원 때문에 지금 경기도의 모 관계자를 만나기로 된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 참 빠듯한데 거의 지금 그래서 천하람 대표가 대신 참석하는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의 만날 수 있는 화면은 없겠네요. 아니 오늘 아침부터 계속 무슨 그 기자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뭐 소위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광고를 한대요. 오늘 이준석과 한동훈이 만날 테니까 꼭 취재해달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 언론 취재에 대한 그 관점도 그렇고 왜 그렇게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말 듣고는 또 더더욱 이제 이런 그 불순한 의도가 이제 또 이 특정 세력이 이제 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제가 너무 열성적으로 이렇게 또 그 중요한 동탄 민원 관련 대담을 줄여가면서까지 제가 갈 필요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거취는 내일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제명을 당할 경우에 자 어떻게 정치 행보를 가야 될지 지금까지는 계속 몇 달 전부터 이준석 대표님은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몇 달 전부터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자, 인천으로 출마하겠다고 먼저 손을 들어라.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한동훈 전 대표를 죽이려고 내가 작전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자, 지금 여기 또 한 번 또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 열불나게 욕하고 계신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을 위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요. 제가 항상 그 시점에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시점에 최적화된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한 2달 전에 이 얘기 들으면 되게 화나셨겠지만은 계양 나가면은 아마 제명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는 옵션이 아니죠 이제. 이제는 옵션이 아니다. 이제 계양 나가도 제명됩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오늘 최신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요. 서울시장을 무소속으로 나가는 옵션이 열려 있습니다. 서울시장 무소속. 예. 네. 그러면은 아마 서울시장을 내줄 수 없는 국민의힘에는 굉장한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마 제일 그 멍청한 측근들이 조언하고 있는 게 아마 대구 무소속 출마 또는 부산 무소속 출마일 거거든요. 대구 수성이나 네. 달성.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 친한계 팀을 보면 대부분 강남 출마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비례대표거나 아니면은 원외 당협위원장 오래 하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꽂으면 당선되는 곳이 예. 또 꽤 있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를 지금 판단할 때 제가 특강을 이제 짧게 해드리자면요. 자, 이준석이 동탄에 가가지고 당선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 뭐냐면은 보수 우세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그 동탄은 자꾸 한동훈계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동훈 동탄 나가면 당선된다 그러는데 그게 65대 35로 민주당이 우세한 곳이에요. 예. 그러면은 여기 기본 조건이 뭐냐면은 이준석이 거기 나온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일반적인 사람들 35가 되는 보수파에서 이준석이랑 갈라먹고도 내가 이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서 드롭하는 게 정상이에요. 빨리 선언하면은.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정치 신인인 한정민이라는 후보가 와가지고 맞아요. 15% 정도의 득표율로 묶이면서 나머지 85%를 갖고 제가 싸우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2파전의 결정적인 3파전의 그 최고의 방법이고, 자, 지금 이제 옆에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이 조언하는 걸 이제 듣자면은 아마 부산이나 대구가 보수파이가 한 60 정도 될 테니까 거기서 보수 후보를 예를 들어 한 15 정도로 묶으면은 당신이 이걸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이것도 이제 봐야 될 게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나가는 순간 한동훈을
오히려 15로 묶고 내가 당선되겠다는 보수 진영의 센 사람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그 판은 진짜 3파전이 되는 거예요. 대구는 더할 나위 없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자비에 의존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국민의힘의 자비에 의존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어디 부산이나 대구에 선택했는데 부산이나 대구는 출마 후보군이 많아요. 일부러 약한 사람 내줘야 되는 겁니다. 센 사람 제끼고. 정당이 그럴 일은 없죠. 예, 그런데 그리고 민주당도 그런 상황에서는 이 3파전이면 해볼 만한데 하면 센 사람 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선거에 들어가는 거는 되게 위험한 것이고요. 만약에 개항을 일찍 선택했으면은 개항은 어차피 국민의힘이 어려운 곳이니까 보수 진영에서 야 내가 돈 들여가면 저기 나가야 되겠냐라고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약한 국민의힘 후보랑 같이 3파전 하는 거는 해볼 수가 있었다. 언론의 집중도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좀 마찬가지로 이제 보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아까 말한 서울시장은 약간 별개고 그걸 고르려 그러면요. 자 부산이냐 대구냐 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자꾸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만난 한동훈계 그 동생도 부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마라. 예, 정말 착각하지 마라. 대구와 부산이 같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만은 정서가 완전 다릅니다. 달라요. 대구는요. 저희 집안은 완전 대구 출신이지만은 대구는 벼슬을 봅니다. 대구는 그 사람의 이력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급의 사람인지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구에는 국회의원 하러 가려고 그러면 최소 조선시대 관복 기준으로 빨간 거 입어야 된다. 원래 조선시대 때 초록색 입으면 내시고 빨간 거 입으면 판서 이상 끔 돼야 돼. 파란 거 입으면 그때 참판 뭐 이런 거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그 빨간 거 영의정부터 시작해서 판서까지 이런 거 입은 사람들이 가는 게 대구다. 홍무관 대작 이상. 그렇죠. 근데 이제 정산품 이상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대구는 작동해요. 그래서 대구의 국회의원 명단을 보면요 고위 관료 출신들이 많아요. 많아요. 대구는 은근히 많아요. 추경호 의원도 있죠. 옛날에 유성걸 의원도 차관 출신이죠. 경북에 가면 송원석 의원도 그렇죠. 그리고 뭐 기업도 보면 거의 다 주요 굴지 사업의 대표 뭐 이런 분들이 많죠. 그게 뭐냐면은 급이 된다 안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보면은 가는 급이 된다. 가는 급이 돼. 근데 부산은 어때요? 부산은 보시면은 국회의원 중에 지금 다수가 뭐냐면은 지방 의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밀착이면서 진짜 여기가 이제 사실 우리가 남이가가 초원복집이잖아요. 네, 우리가 남이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파락군 출신이라고 스스로가 얘기하던 한동훈 대표가 남이죠. 우리가 남이지. 저는 그래서 왜 자꾸 나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과 대구는 확실히 부산은 지역을 위해서 완전히 밀착해서 일할 일꾼들을 바라는 거고 부산. 대구는 항상 한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TK는 대통령을 5번 배출한 고장이고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밀어주면 대통령이 되겠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곳이에요. 네, 그게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제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 옆에서 누가 조언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당선 가능성이 1이라도 높은 곳은 대구다. 둘을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다. 물론 둘 다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이유로 대구에는 예를 들어 센 사람이 나올 거고 부산도 센 사람이 나올 거니까요. 근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대구인데 철저하게 반대로 생각하고 있더라. 네. 그리고 이준석이 또 이렇게 말하면 이준석이 자기 망하게 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더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전 세상에 이렇게 맞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참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맨날 바른 말만 합니다.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윤석열이 그랬어요. 윤석열이 제가 무슨 말하면요 꼭 반대로 해요. 예. 알았어요. 제가 계엄하라고 안 했으면 계엄 안 했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없었지 그때는. 근데 제가 계엄해야 됩니다 그랬으면 안 했을걸요? 이준석이 하라고 안 이랬을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대구가 확률이 훨씬 좋을 것이다. 네. 원래 그 개항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건 제명 안 당하기 위한 거고 제명 당한 김에는 이제 대구가 확률이 좋을 것이다. 근데 대구를 안 가겠죠. 3파전으로. 네. 대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일단은 제명이 확실하게 결정된 이후의 얘기니까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혜훈 전 의원 이제 낙마를 했어요. 낙마하는데 큰 역할을 한
정당이 개혁신당입니다. 예. 천하람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그 보좌진들 다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자, 이게 7건 경찰에 고발당했고 정치적 생명도 굉장히 위협을 받았죠. 네. 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제가 좀 전에 박지원 의원하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박지원 의원에게 이해운 후보자가 전 후보자가 계속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좀 실드를 쳐달라 도움을 요청했나 봐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이러시더라고요. 나도 꼴뚜기 더 낯짝이 있는데 막판에 가서는 이 후보가 전화 왔는데 이것 좀 해명해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겠더라.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통화를 해봤더니 끝나고는 전화 안 왔습니까? 그러니까 끝나고는 전화를 할 수가 없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자, 이 후보자의 낙마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안 왔었어요. 근데 이 후보자가 제가 이제 처음에 이재훈 후보자가 그 지명됐을 때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은 그래도 저 전략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왜 이혜훈 후보자가 절로 갔는지도 한 보수 진영이 되짚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혜훈 후보자가 뭐 정확히 감사는 아니고 이 메시지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대표한테 민소 대표님한테. 네. 근데 뭐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감사라고 보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뭐 표현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근데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요? 네? 뭐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뭐 대단한 메시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나도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찾아보면 있겠지. 그런데 근데 그 취지는 하여튼간 뭐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였고 그런데 제가 거기 그때도 단서를 달았던 게 뭐냐면은 이혜훈 후보자가 본인의 색채를 잃지 않고 여기에 가면은 그렇다. 뭐냐면 확장 재정을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곡간을 살피는 그런 역할을 옛날에 홍남기 부총리가 문재인 때 잠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거면은 의미가 있는 인사다. 근데 가가지고 이재명 찬양하고 이럴 거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양두구육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청문회를 좀 보면서 뭐 원래 도덕적으로 아니면 뭐 갑질 논란 이런 거 있는 건 알았으니까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봤는데 나중엔 정책 질의도 보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옳았다는 식으로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죠. 자, 관련해 가지고 이혜훈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하는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혜훈 후보자도 그 정도였으면 자기가 받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하자가 있는 것은 몰랐죠. 저도 뭐 꼴뚜기도 낯짝이 있는데 막판에 가서는 이혜훈 후보자가 전화 와서 이걸 좀 해명해 달라 해도 제가 하지 않았어요.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발병도 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파경이 된 상태셨다. 그래서 주소지가 달랐던 거다 말씀을 하셨던 거죠. 어떻게 어머니가 살려고 자식들한테 그런 것을 넘길 수 있느냐. 차라리 나 같으면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살려고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면 그건 아니죠. 저 얘기 그대로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후로는 이준석 대표님한테는 이혜훈 후보자가 뭐 연락을 하거나 한 건 없었나요? 개혁신당이 가장 힘들게 하니까. 천하람 의원이 두드려 부쉈는데 뭐 저한테 얘기하고 싶겠어요. 제가 시켰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리고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이혜훈 전 의원은 당에 계실 때도 자주 뵀잖아요. 2012년부터 쭉 뵀잖아요. 근데 이혜훈 의원이 지금 중성동물에 이 지역에 누가 지금 후임 당협위원장이 오는지 그리고 또 중성동물에 있는 여러 분들이 뭐 제보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뭘 알아보고 있나 봐요. 이거를 이것저것. 최수진 의원이 가는 거로 이제 됐겠죠? 그거는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 알아보면서 그래가지고 배현진 의원이 자, 그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혜훈 전 후보자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죠? 보복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천하람 의원한테 그랬습니다. 야 가서 너 그 저주에 대비하려면 홍면 하나 더 심어라 이랬어요. 지금.
이 홍매화는 제가 말씀드리면 주술의 꽃이 아니라 그 굉장히 유교적인 꽃입니다. 그렇죠. 어사화라니까. 어사화라니까. 그리고 어사화. 그 절은 조계종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안 그래도 그 뭐지? 제가 뭐 5만 원짜리 밑에 묻었다고 그 거짓말하던 기자 하나 지금 송치됐거든요. 5만 원 묻었다 거기다가. 그 홍매화 밑에 5만 원 묻었다고 뭐 허위 기사 쓰고 하던 사람 지금 검찰에 기소됐는데. 예. 뭐 나중에 결과 나오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 이제 이해운 후보자는 이제 낙마를 했어요. 근데 네. 좀 여러 가지로 좀 스타일을 구겼죠. 근데 사실 뭐 보수 쪽도 스타일이 뭐 이렇게 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분이 그 3선 이상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이 또 이제 보수 인사를 어떤 식으로 이제 지명할 것인가 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김성식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할 거리 이랬을걸요. 맞아.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성식 의원은 사실 굉장히 또 여야도로 평이 좋은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성식 의원은 부산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안배로도 괜찮고 그래서 김성식 의원을 차라리 기획예산 장관에 앉히고 이해운 후보자를 만약에 국가경제자문위원회 거기에 부의장을 넣었으면은 거긴 청문회 없으니까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불 차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김성식 의원 같은 유형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급하게 또 진로 변경해서. 김성식 의원 전 의원을. 네, 워낙 이미지가 좋고. 이미지 좋으시죠. 예, 예. 능력도 있으시고. 예. 예. 자, 그런데 이게 좀 저는 지금까지도 이해운 후보자를 누가 추천을 했는지가 궁금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한 서너 명 정도가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작고하신 이해찬 네. 전 총리가 추천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 이야기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다음에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있어요. 근데 민주당 인사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해찬 전 총리가 추천을 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본 얘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운 의원이 사실 20대 총선 이후로는 행적이 이제 좀 잦아들었으니까 아주 그 친명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21대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라서 그렇죠. 20대 때까지 활동했던 이해운 후보자와의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좀 약간 한 세대 위의 인물이 이해운 의원을 평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분들한테는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70대 나이에 있는 이해찬 총리라면 그럴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돌아가셨으니까 여쭤볼 수가 없네. 네. 자, 배현진 의원이 네. 그래서 이해운 지명 철회 관련해 가지고 중성동 우리 보복을 하면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좋아요.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네. 근데 좀 최근에 좀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죠, 어제. 자,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든 네티즌의 가족 사진을 손녀가 손자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일파만파 상황이 커지고 있는데 이 대표 이런 경우 봤습니까? 뭐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심적으로 좀 괴로운 일이 있나 보죠. 심적으로요? 예. 아니 뭐 지금 당장 보면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 풀 배팅한 거 아닙니까? 풀 배팅했죠. 예, 홍준표 대표를 뭐 굳이 할 필요 없는 홍준표 대표 때리기까지 하면서 이제 풀 배팅을 한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포커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한 장씩 까잖아요. 이거는 꽝인데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물리면 안 되나 막 이런 거 이제 생각나거든요. 이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풀 배팅했는데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저는 이거 놀랐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뭐 왜냐하면 그 악플에 많이 고통을 받은 배현진 의원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보니까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악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요런 얘기를 한 분이 하셨는데 그분의 그걸 찾아가 가지고 저기 그 손녀 사진인가 손자 사진을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예민한 상태였던 거죠. 최근에 아까 말했던 그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압박이라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정치적 상황에서 왜냐면요 이게 생각보다 저는 이제 동탄이 지역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누가 그걸 해도 동탄 주민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유리한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거 예민할 때가 많아요. 아 그렇게 예민하다고? 예. 누가 나 씹어댄다든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예를 들어 이런 거 내가 어디서 들었던 얘기를 이 사람이 한다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내가 이것 때문에 당 내에서 까이고 있는데 이걸 누가 또 확대하고 증폭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사람 되게 민감해하죠. 네. 왜요? 그게 사실로 규정되면 나중에 나의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나 웬만한 사람이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 권성동 대표나 윤상현 의원 같이 그런 사람들은 지역구에 나밖에 없으니까 뭐 중앙에서 내가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해도 문제 없잖아요.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세평에 민감합니다. 아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상황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강남이나 영남 지역에 꿀지역구 당첨되신 분들이 국회 들어가면 이렇게 입을 닫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방어적으로 그렇게 세평 관리하시면서 의정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죠. 많죠. 그냥 진짜 저런 의원이 있었나 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그게 특이하죠. 자,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부동산이 참 이렇게 심각합니다. 자,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갑자기 이게 SNS에 한 3번을 글을 올렸죠. 그리고 어제도 또 국무회에 또 얘기를 했어요. 자, 결론은 그겁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재개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런 다음에 자, 결국은 보유세까지 올리겠다.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축소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은 이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로 이렇게 회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주택 부동산 이 정책 관련해 가지고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시로 이제 돈이 풀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게 성장세가 멈추는 순간 바로 부동산으로 돈이 간다는 거는 거의 뻔하기 때문에 그걸 조기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인식 자체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차단할 수 있겠느냐? 예, 이게 사실 코스피 다음에 코스닥 간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코스닥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봤을 때 거품인 곳들 많거든요. 거기 건드리기 시작한다는 거는 좀 위험한 수위에 온 거. 그러면 바로 부동산으로 마켓이 넘어가게 되는 순간 지방선거 앞두고 폭탄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해 보여요. 네, 지방선거 전에는 이런 게 터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크고 구두 개입을 우선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5월 9일에 진짜 무슨 일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공급 대책이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 대책은 지금 나와 있는 게 특별히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게 빵 찍어내듯이 빡빡빡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뭐 어떻게 좌우하겠다, 그 변화를 주겠다 이런 거는 안 하겠다고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기본소득 한다 그랬을 때 그걸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보유세였어요. 보유세.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보유세에 대한 집착이 센 편입니다. 예. 그래서 3% 보유세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3% 보유세면은 이거는 가만히 집에 앉아 있어도 감가상각이 3%씩 된다는 건데. 아, 그렇죠. 이게 조세의 귀착 또는 이런 비용의 전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 집을 들고 있으면 3%씩 이제 그 보유세 내라 그러면은 비거주에서 그럼 월세는 얼마가 되는 거냐? 기본으로 3% 얹고 오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월세 시장에 좀 충격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걸 꺼내는 건 우선 구두 개입으로 좀 지방선거 전에 상승폭을 둔화시켜 보겠다 이런 거겠죠. 네. 그리고 또 보면 중과세를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저기 그 다주택 중과세 부과를 유예됐던 걸 부과를 다시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도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게 필요로 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토제로 전체를 다 묶어놓은 상황에서 토제로 다 묶어놨는데 그러면 이 집을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IT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보자는 거죠. IT에 근무한 직장인들은 예를 들어서 직장이 보통 뭐 가산 디지털 단지, 테헤란로, 판교 이런 데 막 분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일하던 직장인이 그 주변에 집을 갖고 있는데 내가 판교로 좋은 데로 이직하게 됐어요. 그런데 집을 옮기려고 해. 그런데 양도세나 이런 거 부담 때문에 움직이도 못하고 내가 그 집을 두고 비거주로 만약에 딴 데 가서 또 살게 하면은 그것도 세금 물린다 그러고 세금 물린다고 하고 못 가는 거죠. 판교로.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저는 이런 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보유세를 올린다면은 양도세는 아주 낮춰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은 둘 다 높이겠다는 주의잖아요. 둘 다 높이는. 다주택에 대해 가지고. 아니, 취득세라도 좀 낮추든가. 그리고 다주택이라는 것이 그런 그 어떤 의미에서는 투자 목적이 아닌 게 명확한 다주택도 있거든요. 아, 그럼요. 예. 뭐 그러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있고 그건 구별을 잘 해내야죠. 있죠. 예를 들어 부부가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을 했는데 뭐 주말 부부처럼 사는 경우는 이해운 후보자 아들처럼 여러 가지 세종 용산 뭐 이런 예를 여러 가지 들면.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물론 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외 규정을 만들려고 했지만은 지금 봤을 땐 그렇게 잘 설계된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 좀 그래서 중간에 조정이 많을 것 같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또 어떤 뭐 정책을 또 발표할 수도 있는데 네. 세금을 바로 그때 때리지는 않을 거예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구두 개입하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합니다. 뭐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거겠죠. 네. 자, 서해 구조물 얘기도 좀 잠깐 해볼게요. 네. 자, 어제 중국 서해 구조물 일부 하나를 옮기고 있다고 좀 보도가 났어요. 자, 양식 시설로 알려진 나머지 2개는 그대로 있는데 이건 앞으로 협의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한중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한 개가 없어질 겁니다 얘기했었고 오늘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아주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보면 이 서해 구조물 이거는 3개가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방을 어지르고 치우면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냐 잘한 것이냐 이거잖아요. 이제 보면은. 근데 저는 중국이 이제 설치한 것 자체가 사실 좀 규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걸 무리수를 둬서 설치한 걸 치우게 했다. 뭐 그것도 외교적 성과일 수 있겠지만은 재발 방지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겠죠. 그거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치워야죠. 네, 다 치워야 되는 부분이고 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군사 목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그것도 있죠. 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뭐 군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뭐 숙박 시설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냥 단순한 구조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정부에서 좀 제대로 좀 아니 그리고 그런 보고 시설에 우리가 속지 말하면 센서 같은 게 뭐가 달려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바다 밑에다가 이 음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만약에 뭐 대만해 협 사태나 이런 게 나서 잠수함의 기동이나 이런 게 중요해지면요. 음탐 장비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깔끔하게 철거하는 걸 요구해야죠. 자, 여당 관련된 거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에서 여론조사 빼달라고 하는데 김어준 씨가 그건 내 마음이야. 네. 왜 이래요? 김민석이라는 사람의 경쟁력을 그러니까 사실 선거 안 나가는데 그 선거에 자꾸 이름 나오면은 귀찮긴 귀찮거든요. 귀찮죠. 네. 그리고 뭐 1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계속 그렇죠. 밑으로 쳐졌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 보는데 김어준 씨가 그냥 근육자랑 하고 있는 거죠. 심자랑. 예.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지금 요즘 반발이 좀 꽤 셉니다. 오늘 뭐 누굽니까?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한 예. 한준호 전 최고위원도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반발이 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무조건 하죠. 예. 한다. 그 조국혁신당은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모든 거는 조국한테 일임한다. 조국 대표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결정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여기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 특검 공조 국면에서 제안했을 때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야당 역할은 포기한 거고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된 이상 뭐 지방선거를 치르느니 그냥 바로 그 전에 합당해버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조국혁신당이 하는 거고요. 갈수록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 방어적인 자세 나오는 거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조국혁신당은 값어치가 떨어지죠. 너무 하고 싶어하는 쪽과 우리는 좀 이견이 있어라고 하는 쪽이 협상하면은
그게 당연히 한쪽 유리하고. 가격 내고의 성격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가격 내고. 예. 자, 그리고 개혁신당은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김정철 최고위원 출마 준비하고 있어요. 자, 있고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차기 서울시장 선호도 조사에서 보니까 요것은 조원 CNI인가요? 한 건데 조원 CNI에서 한 건데요. 이거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해서 오차 범위를 넘어서 일단은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호도 조사인데, 자, 요게 지금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해보면 지금 오 시장이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 구청장의 이게 지금 속도가 확연히 확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어차피 선거전이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을 거고요. 네. 뭐 오 시장이 사실 시장직이 현직이 있으면서 얻는 이점과 더불어서 정치적 발언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정원호라는 분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걸 우리가 들어보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상의 유니콘 같은 형태로 지금 이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저는 본인이 나와서 입을 열고 말을 많이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 평가가 시작될 거라 봅니다. 자, 3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봅니까? 저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뭐 아까 말했듯이 뭐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에 한해서 연대나 공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검토하지 않고 네. 있다. 네. 자, 그러면 특검법 관련된 공조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그 공조가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그래야겠죠. 이루어진다고 제가 해석을 해도 되나요? 그래야겠죠. 예, 그 윤리 결과가 뭐 그 제명을 하는지 마는지 그 보고 그런 것들이 뭐 제가 제명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그 변수랑 엮이는 게 너무 싫습니다. 예. 자, 개혁신당은 지금 예. 지방선거 준비를 99만 원? 예.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99만 원은요 홍보물 비용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돈은 0입니다. 99만 원은 저희가 자동화된 홍보물 그 주문 사이트에서 하면 저희가 아니라 인쇄업체한테 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천심사료는 무료다. 예,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정당들이 공천심사료로만 수백억씩 걷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는 관행을 좀 깨보자 하는 거고 젊은 세대 특히 그리고 이제 아이를 어느 정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키워놓은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라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정치 문화를 좀 지금까지 정치에 소외됐던 분들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기탁금은 내야겠죠? 그건 나라에 내는 거죠. 나라에 내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한 200만 원 내야 될 텐데요. 그 젊은 사람들은 50% 할인됩니다. 그래요? 예. 40대 이하는? 30 몇 살까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할인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선거 환급도 원래 15% 해야지 전액 환급인데 그 10% 해도 전액 환급일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방선거 법이 개정돼가지고. 네. 예. 그렇군요. 네. 걱정 없이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각종 분야를 넘나들면서 질문을 했는데 막힘없이 답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자, 그리고 내일은 뭐 또 찾아뵙고 그리고 우리 또 뭐 다음 달 2월 달에 또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시간을 자주 안 주시네. 저도 요즘에 저녁 약속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조홍천 전 의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